예, 134쪽에 보시죠. 아까 보신 건데 그 목적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확과 적사인데 1번에 확정성이 나오죠.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첫째 줄 가운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될 때 모든 게 다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2번에 보면 가능성인데 둘째 줄에 보시면 실현이 가능하냐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공통적인 생각, 사회 통념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한강에서 반지를 빠뜨렸어요. 한강 다리에서 반지를 빠뜨렸다. 그럼 반지를 찾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과학적으로는 절대적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건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따진다는 거고요. 뭐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것들은 불가능이고, 근데 이제 참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불능 개념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법에서 볼 거고요. 여기서는 불능의 개념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이미 불가능한 상태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이 된 것을 후발적이다라고 불러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언제 계약을 했냐면 계약 체결 시기가 11월 13일이에요. 근데 이 매매 목적물이 11월 12일 날 그 지역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미 다 소실되었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런 불능이 뭐라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근데 13일 날을 계약을 했는데 그 건물이 14일 날 불타버렸어요. 그럼 이건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중에서 무효인 게 하나 있어요. 원시적이 무효일까요? 후발적이 무효일까요? 이게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이미 불가능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인 거고요. 근데 계약이 체결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이 되었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계약법에서 볼 거고 일단 용어 좀 봐두세요. 원시적 불능은 성립 당시에 불가능인 것이고 무효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무효가 된 것이다. 자, 우리 시험에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됩니다. 화재로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으로 확정되었다.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그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었다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우리 시험에 이게 연속으로 한번 출제됐었어요. 이거 O예요, X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하면 틀리죠. 이거 왜 틀려요? 이건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유효하고 다만 예잘못이 있으면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건 원시적 불능일 때 무효이다. 그 점만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적법성이 나옵니다. 법률의 규정인데 법률의 규정은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강제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그러니까 임의규정은 말 그대로 임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임의규정과 의사가 서로 다르면 어느 게 우선하는 거냐면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해요. 그러니까 임의규정은 꼭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기준을 세워둔 거니까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갑이 을하고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그럼 을이 갑에게 임대차를 했으니까 차임을 지급하겠죠. 차임. 차임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언제 지급하는 게 원칙이냐면 매월 말에 지급하라고 우리 민법 63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 아저씨 나 말일날 되면 돈 다 떨어지니까 15일날 드릴게요. 갑이 그럽시다 라고 합의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의했다면 을은 다음 달 말일날 차임을 줘야 돼요? 15일날 줘야 돼요? 15일이죠. 법률은 말일이라고 정했지만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더 우선해요. 그러면 요 말일날 지급해야 한다는 633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은 사법이고 사적 자치가 지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임의 규정이죠.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니까 민법의 규정은 대부분 다 임의 규정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강행 규정들을 둬요. 어떤 경우에 두냐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보호하려면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강제 규정을 두는 거예요. 소수자 보호라든지.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했어요. 자, 주택을 임대차했으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러면 이 규정들은 주임법에 나오는 규정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전부 다 무효예요.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갑과 을이 계약을 1년 했어요. 1년. 이건 우리 법 공부 안 해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주택을 임대차하면 몇 년은 살 수 있어요? 2년. 왜 2년을 살 수 있을까요?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면 1년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 기간 끝났어. 보증금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돼요? 2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더 살 수 있어요? 2년 살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은 아저씨 이거 강행 규정이야.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다. 근데 반대로 임차인이 1년 계약하고요. 1년 있다가 나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강행 규정은 오로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야? 임차인에게. 그래서 이런 강행 규정을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강제적 규정이죠. 이 강행 규정들은 이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 둔 거지. 그 얘기고. 근데 이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효력 규정이라는 것은 이 강행 규정 위반되면 효력 자체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위반하면 무효예요. 무효. 효력 규정 위반되면 무효. 근데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그건 유효해요. 유효한데 다만 단속의 대상,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합니다. 허가를 안 받고 음식물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먹었어요. 그럼 이 판매하는 이 계약 자체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다만 단속 규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영업장 폐쇄라든지 벌금이 부과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밥을 맛나게 먹었어요. 맛나게 먹고 나가려다 보니까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밥값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 간의 거래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수험상으로 중요한 게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중간 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소유자인데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을이 그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팔아요. 전매하는 건데 그러면 원칙대로 하려면 병에게 등기가 넘어오려면 누구를 거쳐서 와야 돼요? 을을 거쳐서 병으로 와야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받아둔 각종 등기 서류를 병에게 줘가지고요. 등기가 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병에게 넘어와요. 그럼 뭐가 생략된 거예요? 중간이 생략된. 이거는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안 된다고 금지한다고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입니다. 근데 형사처벌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이 매매계약과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어떤 임시 드셨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제재를 받는 건 별개로 하고. 다른 시험에서 이런 질문들 나왔어요. 조세 포탈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이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좀 알고 넘어가실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하고 일치하면 되냐면 실체관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그 절차적 하자는 치유가 돼요.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병이 등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뭐 했어요? 매매했죠. 그럼 이 매매 계약들이 다 유효하기 때문에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실체관계가 존재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한 거야. 그래서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도 유효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매매 대금 다 줬는데 등기를 안 준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대로 하려면 소송해야죠.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소송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을이 집에서 만들어요. 각종 서류를 인감증명서 등등을 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류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갖다 줍니다. 등기관에게 제출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뭐 등기법 할 때 공부하겠지만 등기관은 실질 조사권이 없어요. 형식적인 심사만 해요. 그러니까 등기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으면 냄새가 나도 너 수상해 가서 보자 못해요. 등기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면 얘한테 뭘 해줘야 돼요? 등기 넘겨줘야 돼요. 그럼 위조 서류에 의해서 을이 등기했다는 거야. 그럼 원래 위조 서류 가지고 등기하면 유효겠어요?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겠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요? 실체관계가 존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매매계약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서류 위조해서 등기하면 그건 당연히 무효등기예요. 근데 이런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설령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를 하더라도 얘한테 등기되는 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세요. 그럼 등기는 유효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체관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냥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고 하면 그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그건 그냥 무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지문에서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고만 써 있는데 그렇게만 써 있는데 실체관계가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유효라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문제는 나와 있는 대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관계란 말 없이 그냥 위조 서류 등기라고 하면 그 등기는 무효다라는 거고 실체관계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이제 나중에 중개업을 하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중개하시면 뭘 받으셔야 돼요? 이제 그 배운 사람답게 이제 보수, 그렇죠?
중개 수수료는 국법의 형태고요.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중개 보수라고 부르죠. 그럼 중개 보수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양껏 받아도 될까요? 법률이 제한할까요? 제한합니다. 나중에 이제 2차 과목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이 정하는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중개보수가 100만 원. 근데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요. 200만 원 중개보수 받기로 합의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 중개보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가 문제겠죠. 만약에 단속 규정이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단속 규정이면 합의가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처벌받는 건 변론이고 200만 원을 약속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효력 규정이면 무효가 되겠죠. 그럼 200만 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보수 한도는 효력 규정일까요? 단속 규정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단속 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그러면 넘어가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효력 규정이니까. 근데 특별한 말 없이 그냥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뭘 지칭하는 거냐면 효력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은 단속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전부 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가 이 조문 강행 규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위반되면 효력은 뭐라는 거야?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미 급부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요. 정당한 이득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이죠. 그러면 부당이득은 이게 민법상 정의로 내리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을 부당이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부당이득은 당연히 가지면 안 되고 반환해줘야죠.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부당이득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죠. 가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팔고요.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고 갑은 돈을 받은 원인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면 매매 계약. 이게 법률상 원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봤더니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거예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서로 주고받았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서로에게 주고받은 게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천천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주고 돈 받았어요. 뭘 원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거나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부동산과 돈을 받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받은 것들은 전부 다 부당이득이야. 그럼 서로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반사적으로 이미 급부된 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이득이야. 그러니까 자,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무효 취소가 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부당이득이니까 서로에게 동시에 되돌려줘야 한다. 그 개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뭐 수도 없이 들을 거야.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이게 이제 효력 규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교재 잠깐 볼게요. 그게 지금 135쪽하고 6쪽에 걸쳐서 나와 있죠. 오늘 꼭 알고 가시라고 한 거 첫 번째, 법률행위에는 꼭 뭐가 들어가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뭐가 됐어야 돼요? 성립.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취소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보신 것처럼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 그건 다 뭐가 되냐면 부당이득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하나 본 거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절차가 중요해요. 실체관계가 중요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지금 본 게 확정, 가능, 적법을 봤고요. 이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136쪽에 103조를 보죠. 그러니까 102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103조부터 시험 범위예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상 반사회적 사회 질서 위반 행위를 일일이 규정해서 나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 규정을 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민법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추상적 규정. 예를 들어 형법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형법에다가 추상적인 규정을 두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굉장히 위험해요. 예전에 독일의 나치 시대 때 어떤 법 규정이 있었냐면 국민의 건전한 법정신에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국민의 건전한 법정신에 반하면 처벌한다. 정말 겁나는 규정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건전한 법정신이 어떤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권자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 너 건전한 정신에 반하는 거야. 처벌한다. 더 무서운 건 어떻게 한다고요? 처벌한다. 처벌한다. 형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요. 그럼 노상방뇨하다 걸렸을 때 기분 좋을 때 걸리면 그냥 욕먹고 끝나고 어쩔 땐 죽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을 형법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민법이기 때문에 인신을 잡아 가두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규정을 둬도 돼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선량한 풍속이고 사회 질서일까?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설과 판례들이 일정 부분 구체화시켜요. 그래서 윤리 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또는 정의관념에 반하면 무효다. 이게 쭉 나옵니다. 교재 보세요. 136쪽에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 괄호 2번이죠. 1번에 보면 일륜,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인데 기억의 첩계약만 보시면 돼요. 첩계약은 무효예요. 첩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아내가 괜찮대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첩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아내가 동의해주면 그래도 무효인 거예요? 이건 아내가 동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사회질서 문제니까. 그래서 기억해 보면 첩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이다. 설령 아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첩계약은 당연히 무효고요. 근데 이제 첩관계를 끝내면서 그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이건 뭐 전부 다 범죄와 관련되는 건데 기억해 보시면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또는 출자행위. 자, 소비대차라는 말이 나왔어요. 소비대차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냐면 빌려서 뭐 하는 계약이에요? 써 있는 대로 보시면 소비하는 거예요. 빌려서 소비하고 나중에 동질, 동종,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빌려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사회에서 제일 많이 빌려 쓰는 게 돈이죠. 그게 금전 소비대차예요. 그러면 임대차와 다른 점은 뭐냐면 임대차는 빌려서 그것을 소비하고 비슷한 것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빌린 걸 줘야 돼요. 빌린 걸 줘. 그게 임대차예요. 그 비교되는 개념은 사용대차라고 있어요. 사용대차.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빌려 쓰고 그거 그대로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임대차는 대가 지급해야 돼요. 차임. 근데 사용대차는 빌려 쓰는데 공짜로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사무실에서 빌려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계약으로 볼까요? 임대차예요? 사용대차예요? 소비대차예요? 사용대차죠. 일단 제가 빌려서 이거 먹어버리고 다른 거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갖다 주는 거니까 소비대차가 아니죠. 제가 그러면 대가 주고 빌렸겠어요? 그냥 빌렸겠어요? 그냥. 그럼 이게 사용대차예요. 근데 제가 차임을 주고 빌리면 그건 뭐라고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밀수입하려고 돈을 빌렸다든지 또는 밀수입하려고 출자, 자기 자금을 출연하는 거죠. 돈을 내놓는 계약. 이런 것들은 다 무효. 디귿은 중요한데 디귿은 나중에 기본 이론 과정 가면 볼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 행위.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저는 죽어도 이혼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오른쪽에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주겠다. 이런 것들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자, 5번은 사행성이 심한 행위. 사행성이 심하다는 건 뭐예요? 도박. 도박과 관련되는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형들은 좀 잠깐 봐두시고 여기서는 일단 효과를 좀 중요하게 좀 보세요. 효과를 보면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는 무효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아까 우리 무효가 되면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당이득이죠. 그런데 다만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자, 특별 규정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 기억해 보세요. 불법 원인급여 기억에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 원인급여로 그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반사회성을 띄었다. 대표적으로 이제 103조. 이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할 때 가끔 질문하시는 것 중에 제가 법조문 이렇게 옆에다 적잖아요. 그럼 이 조문까지 다 암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조문은 암기하는 거 아니고 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받는데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특별 규정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자, 그럼 계약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됐으면 갑은 을에게 뭘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무효.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일반 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을 한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회 질서에 반해서 축첩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거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사회적 원인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746조 이 불법원인급여의 입법 취지는 뭐냐면 소위 이제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요. 쉽게 말하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거야. 야, 너 왜 사회질서 위반했어? 그러면 넌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무효면 원칙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얘를 응징하기 위해서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요. 도박을 합니다. 도박. 근데 도박하다가 쫄딱 잃었어요. 그래서
본전 생각나서 을한테 도박 빚을 1억 원 져서 한 판 더 붙어서 마저 잃었어요. 그러면 도박빚 1억 원은 갑이 을에게 갚아야 할까요? 안 갚아도 될까요? 이거 우리 법 공부하기 전에도 도박빚은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을 공부했으니까 왜 안 갚아도 되냐면 도박과 관련되는 빌리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무효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도박만 하느라 상식이 없어가지고요. 갚았어요. 힘들게 돈 구해서 변제를 한 거죠. 도박 채무를 변제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힘없이 돌아왔더니 공부한 친구가 말해줍니다. 야, 그건 반사회적 무효라서 안 갚아도 되는 거였어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갑이 을한테 뛰어가서 아저씨 제가 안 갚을 돈을 갚았으니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면 이 사람이 돈을 갚았는데 그 원인이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뭐가 우선 적용됩니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불법원인 급여요? 그렇죠. 불법원이 746조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첩계약을 통해 등기를 넘겨줬을 때 소유권은 누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까? 을한테죠. 을. 그러면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첩계약을 통해서 을이 취득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악이자이다. 자, 우리 선이 악이란 말 수도 없이 나올 텐데 이건 사회에서 쓰는 용어랑 달라요. 사회에서는 선이면 좋은 뜻, 악이면 나쁜 뜻을 이렇게 쓰지만 법률에서는 선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을 선이다라고 하고요. 악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악이라는 것은 뭘 알았다는 거야? 을이 첩계약을 통해 취득했다는 걸 알면서 이전을 받았어요.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또 나옵니다. 얘가 부동산을 소유자,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샀죠. 그러면 제3자는 무조건 취득이에요. 선, 악을 불문하고 취득.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샀는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다시. 동산 아니고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샀는데 권리자에게 샀다. 그러면 뒤에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취득이에요. 무조건. 근데 부동산을 샀는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한 거예요.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로 그걸 모르고 샀어요. 자, 이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얘는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얘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무권리자에게 샀으면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법리예요. 요즘에 한참 뉴스에서 한번 언급된 게 뭐냐면 등기의 공신력이 뉴스에 나오는 거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믿고 산 거예요. 등기를 믿고 사면 보호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문제인데 그 나라에 따라서 입법례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그럼 병은 을이 진짜 소유자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얘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이 등기 믿고 샀을 때 보호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뉴스로 나오니까 막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이 천하의 이 법도 없는 나라 막 난리가 났던데,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누가 보호돼요? 병이 보호되죠. 이거 믿고 샀으니까.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병의 입장이면 공신력을 인정해야겠지만 누가 그런 피해를 볼까요? 갑은 소유권 날려먹는 거야.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을이 서류 위조해서 팔아먹는 바람에 내가 날려먹는 거죠. 그러면 얘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근데 거꾸로 공신력을 부정하면 얘가 피해를 보고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는 거야.
그 어떤 걸 선택하느냐 문제인데 우리는 공신력을 부정해요. 공신력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뭐였냐면 등기관이요. 실질 조사를 해요. 형식 심사만 해요. 형식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조 등기인지 이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으니까 위조에 의한 등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없지만. 그렇게 되면 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법은 공신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려고 지금 공신력 인정에 관한 TF가 만들어져서 연구 중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공신력이 인정되면 근간이 바뀌는 거야. 이 이론들이 다 깨지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올해 합격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길어지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꼭 알고 가실 거 뭐였냐면 부동산을 샀는데 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취득해. 무조건. 근데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는 믿었지만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그럼 무권리자에게 등기를 믿고 사면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래 안전에 위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을 때 보호받으려면 법률이 따로 규정을 해줘요. 이때 네가 몰랐으면 보호해주겠다고 규정을 따로 해주지 않는 한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보호될 수 없어요. 일단 원칙을 잘 봐두시고 자, 그 내용들이 137쪽에 1번과 2번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행위가 나오죠. 104조 볼게요. 104조. 당사자 137쪽의 맨 밑에입니다.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힘드시죠? 네, 처음에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수업 듣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좀 익숙하게 11, 12월 달은 처음 할 땐 다 생소하고 새롭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곳에서는 제가 1교시하고 2교시하러 들어왔더니 왜 또 왔냐고 다른 생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니까. 자, 불공정행위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가가 5억 원 정도 해요. 5억 원. 근데 갑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상태가 안 좋은 걸 이용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엄청 싸게 한 거예요. 5억짜리 부동산을 받으면서 대금은 1억 원만 줬다. 불공정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폭리행위라고 불러요. 폭리행위를 취한 거죠. 상황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그럼 이 계약은 무엇으로 하겠다고 정한 거예요? 법이? 취소할 수 있대요? 무효래요? 무효. 반사회적 불공정 다 무효. 그러니까 이 104조라는 것은요. 새로운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104조는 103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예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03조는 엄청 많아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엄청 많은데 104조 바로 다음 조문에서 103조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글로 써보면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현저한 불균형. 두 번째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자, 이게 갖춰져야 돼요. 자, 첫 번째, 현저한 불균형입니다.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 차이가 현저했다면 그건 불공정 행위고요. 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가격 차이가 얼마 없었는데 나중에 급격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서 나중에 가격이 벌어졌어요. 불공정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만 본다고요? 행위시만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저하다는 것은 몇 배 이상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이건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판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배라고 하더라도요.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산 거랑 100억짜리를 50억에 산 거랑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 똑같은 2배잖아요. 똑같은 2배지만 이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몇 배 이상이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 상황을 통틀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누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몇 배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되는데 궁박하다. 이제 궁박하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급박함을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야. 경제적 곤궁함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에 한정하지 않고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라는 건 꼭 돈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워서 싸게 팔아줬대요.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워서 싸게 팔아줬다면 그거 궁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박이죠. 경제적은 아니지만 뭐에 들어가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다 궁박에 포함이 되고 경솔은 뭐 설명드릴 거 없고요. 무경험은 경험이 없다, 일천하다는 건데 여기서는 주의하실 점이 어떠한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인지 아니면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인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무엇으로 보냐면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이지 특정 거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어제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면 저는 무경험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거래, 부동산 매매 영역에서 처음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상에서 무경험자인지,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제가 부동산 거래는 처음 해봤는데 일반적인 거래,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나름 정상인이니까. 그러면 일반 거래상으로 보면 무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경험자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판례 중에 80세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사십니다. 근데 혼자 사는데 문맹이에요. 학교 다닌 적 없고요. 그래서 글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판례 표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약간의 망령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 부동산은 사고 판정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주 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할머니, 예전에 경험 있으셔. 유경험자라고 해야 돼요? 무경험자로 볼 수 있어요? 무경험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거래를 몇 번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일반적인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얘 상태 안 좋네 라고 알았다고 불공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불공정행위가 성립되고요. 자, 그럼 이게 갖춰졌어요. 그럼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면 이 매매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예요. 무효. 등기가 넘어왔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이다.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죠. 갑. 그렇죠? 이거 무효니까. 그런데 등기가 을한테 돼 있어서 을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병은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모르고 샀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을 살 때 권리자에게 샀으면 그 등기는 무조건 유효한 거야. 근데 무권리자에게 샀다면 권리 취득할 수가 없죠. 얘 누구한테 샀어요? 소유자는 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무효 등기를 믿고 샀죠?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갑은 무효주장자죠. 갑은 선의의 병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법에서는 대항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대항한다는 말이 좀 생소하면 처음에는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갑은 이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보호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보호되는 사람이라면 법에서는 갑은 병에게 뭐라고 쓸 거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절 거예요. 근데 이건 얘가 보호되는 게 아니니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용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대항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면 처음에는 주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백사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갑이 을에게 A라는 걸 주고요. 을이 갑에게 B를 줍니다. 근데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 가격 차가 현저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불공정 행위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행위는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갑이 일방적으로 을에게 주기만 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주는 거.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증여. 그렇죠? 증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해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증여계약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이 너 이거 받을래? 을이 응 좋아 라고 해야 성립하는 거지 갑이 일방적으로 옛다 받아라 라고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 단독행위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이것도 나중에 많이 혼동하시니까 특별히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는 일방적으로 주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합의하에 주는 거예요. 합의하에.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증여가 단독행위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저희 집 목요일 날 재활용을 해요. 재활용하기 귀찮아요. 그러면 옆집 문 열고 아저씨 우리 집 쓰레기 증여하고 가면 그럼 단독행위면 그 사람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고? 그냥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준다. 증여 다른 말로 하면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 무상, 기부행위. 이렇게 나오면 주기만 하는 거니까 불공정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증여에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없다. 또 적용 안 되는 건 뭐 있냐면 경매. 경매에도 불공정행위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엄청 싸게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매는 법률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증여와 경매는 적용이 없다는 건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내용이 그 138쪽 마지막에 적용 범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 오른쪽에 효가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뒤에 나오는 말은 추인이란 말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건과 관련되는 103조 내용이고 의사표시가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힘들고 좀 하셨을 텐데 이제 슬슬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복습 같은 거 뭐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1, 12월 달에는 그냥 꼭 알고 가시라는 것만 나중에 간단하게 집에서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뭐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라는 부탁은 안 드려도 잘 알아서 하시니까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할 텐데 지금 11, 12월 달에는 중요한 게 출석이 중요해요. 한 주 건너뛰면 이게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1월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또 들고요. 특히 인강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제때제때 보셔야지 나중에 모아서 들으려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꼭
다음 주에도 출석하셔서 꼭 오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